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1933년 4월 26일 제1차 세계대전은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무서운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젊은 생명들이 무모하게 낭비되는 전쟁과 허위와 폭력, 잔악과 파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명의 종말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러시아에는 소비에트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질서로서 낡은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렇듯 제1차 대전 후는 분해의 시기이며 낡은 신념과 관습이 무너지는 시기이고 급격한 전환과 변화의 시대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회의와 모색의 시대로 탈바꿈했다. 이런 사정이 겹쳐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연대를 역사로서 고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념과 관념에 대해 논쟁만을 일삼거나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의 당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식의 변명을 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기야말로 정신이나 육체의 활동을 정말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는 반드시 청년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딱딱하고 낡은 신념에 굳어진 사람보다는 변화하는 신념, 관념이나 조건에 훨씬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몰락 후의 1815년의 빈 강화회의 결과를 보면 빈의 평화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에서 많은 전쟁의 씨를 뿌렸다. 그러나 이때의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아무 소용없이 1차 대전 이후에는 더욱 훨씬 고약한 베르사유 평화를 만들어냈다. 소위 평화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는 전후에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과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는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과 확립이다. 소비에트 연방은 사회주의 소비에트 제공화국 연방이며 USSR이라고 부른다. 소비에트가 그 공경에서 쟁취한 승리는 실로 세계적인 놀라움이다. 소비에트 제도는 과거 차르 제국의 외곽을 구성하고 있던 아시아의 여러 지방, 즉 태평양 연안까지 이르는 시베리아와 인도 국경 지방의 중앙아시아까지 퍼져나갔다. 각 지역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따로 건설되었는데 이것이 모여 연방을 형성하고 지금의 USSR이 되었다. 이 연방은 세계의 6분의 1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나 면적에 비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지방의 낙구성은 크기 자체의 의미를 감소시켰다. 그런데 이토록 광대한 지역을 엄청난 계획에 의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개조해버린 것은 소비에트가 성취한 제2의 기적이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토록 급속하게 인민이 진보한 일은 없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뒤떨어진 지역조차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주목되는 발전은 교육과 산업면에서 두드러져 방대한 5개년 계획에 의해 규모가 큰 공장들이 잇따라 건설되었다. 이런 작업의 이면에는 모두 인민의 노고가 컸으며 그들은 이 수입 중의 대부분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쏟아넣어 즐길 틈은 물론 일용품마저 없는 상태에서 완수했었다. 그 밖 농민의 부담은 더 컸다. 날로 전진해가는 이 소비에트 국가와 끝없는 혼란에 고민하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의 대조는 참으로 볼만한 것이었다. 서유럽은 오랜 번성기에 비계를 두껍게 축적해 두었기에 아직 연명해 나갈 수 있어 러시아보다는 유복했으나 어려운 난관이 첩첩이 쌓여 있었다. 각국이 짊어진 채무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배상 문제, 또 열국 사이의 크고 작은 대립과 항쟁에 유럽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 난국 타결을 위한 회의가 끊이지 않았으나 사태는 악화되어 갈 뿐이었다. 미국은 전쟁 후 이러한 유럽의 병폐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이후 10년 동안 눈부신 번영을 했다. 전시 중에 미국은 영국을 몰아내고 금융업의 총본부 자리에 올라 지금은 세계의 채권자로 군림하며 전 세계가 그의 채무자가 되었다.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했고 과거의 영국처럼 세계가 바치는 소장료를 받아먹고 안락한 생활을 해나갔다. 그러나 채무자인 여러 나라는 불황으로 허덕여 그 채무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가 없었으며 만약 호황이더라도 이 막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빚을 갚을 유일한 방도는 물건을 만들어 그것을 미국에 보내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 상품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높은 관세를 붙여 수입을 막아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빚을 갚았을까? 멋있는 방법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이자를 지불받기 위해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상식을 벗어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빚은 늘어날 뿐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채무국이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자 미국은 갑자기 대부를 중지해버렸다. 또 한 가지 괴상한 일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황금에 쌓일 것 같던 미국이 갑자기 실업 노동자의 나라가 되어 산업은 발전의 수레바퀴를 멈춰버렸고 국민들은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다. 부자 미국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유럽의 상태는 어찌했겠느냐. 각국은 앞을 다투어 고율 관세와 국산품 애용운동 등의 온갖 수단을 써 외국 제품의 유입을 막으려 했다. 모두 다 팔려고만 하지 사려 들지 않았고 어쩌다 사더라도 적게 사려 했다. 통상이나 무역은 원래 교환에 의존하므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국제무역은 압살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민족주의자라고 말해지는 이 정책이 모든 나라에 퍼졌고 다른 형태의 호전적 민족주의도 이에 동반해서 퍼져나갔다. 무역과 산업이 쇠퇴하니 각국의 곤란은 점점 심해지고 여러 제국주의 강대국은 국외에서 한층 더 제국주의적 착취를 강화했으며 국내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계산을 맞추려 했다. 전 세계의 온갖 지역을 착취하려고 서로 싸우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 국제연맹이 점잔을 빼며 군비 축소만 논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전쟁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열강은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 또다시 이합집산을 하기 시작했다. 전후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은 흔들리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본주의국 상호 간의 대립은 날로 심각해졌고 각국의 내부에는 계급 대립, 즉 자본을 소유한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의 대립이 점차 날카로워가고 있었다. 이런 상태가 악화되면 소유계급은 고개를 쳐드는 노동자들에 대해 필사적으로 일격을 가하려 하는데 이것이 파시즘의 형태를 취한다. 파시즘은 계급 사이의 대립이 심해져서 소유계급이 그 특권적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있을 때 나타난다.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파시스트가 무솔리니의 지도 아래 이탈리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노동자는 지배계급의 손에 장악된 상태였다. 파시스트란 쉽게 말해서 노골적인 독재 정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식을 무시한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를 도입해 독재 정치라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1933년 초 파시즘은 독일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1918년에 창립된 신생공화국은 무너져버렸고 노동자의 운동은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탄압당해 말살되어 버렸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세력과 서로 대립하면서 이것과 병행하여 자본주의 여러 나라가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는 기현상을 보여 식량이 썩어 불지르는 지경인데도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두드러진 사건을 요점만 간추려 이야기했다. 즉 소비에트 연방의 출현과 미국의 경제적인 세계 재패 및 현재의 위기와 유럽의 혼란 상태를 말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사건은 동양의 여러 나라가 각성하여 독립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일이었다. 동양은 결정적으로 세계의 정치권에 들어왔다. 동양을 독립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이들 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민족주의 세력이 강해지고 독립에 대한 욕구와 투쟁은 강렬했다. 곳곳에서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다. 이 나라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투쟁이 절정에 달할 때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직접 원조도 받고 정신적 원조도 받았다. 이미 몰락해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던 민족 중 다시 일어선 민족은 터키였다. 이것은 궁지에 몰려서도 굴복하지 않던 용감한 지도자 케발 파샤의 공적이 컸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근대화하여 완전히 새롭게 했다. 그는 황제 술탄 제도와 종교적 우두머리 칼리프 제도, 여성을 격리시키는 간섭 등의 낡은 제도를 폐지했다. 이때 소비에트의 정신적 물질적 원조는 큰 힘이 되었다. 소비에트는 또 페르시아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려 하는 운동을 후원하였고 이곳에서는 리자 한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 지금은 국가 원수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도 이 시기에 완전 독립을 달성했다. 아라비아의 대부분은 술탄 이번 사우드의 지도 아래 독립했으나
아라비아를 제외한 아랍 여러 나라는 여전히 외국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이라크는 문서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국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고, 팔레스티나와 요르단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으며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이었다. 시리아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반란이 대단히 맹렬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집트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봉기가 있었고 영국에 대해 오랫동안 투쟁을 했다. 그 후 이 투쟁은 이집트가 형식상으로는 독립했으나 영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국왕이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의 서쪽 끝에 있는 모로코에서도 아부델 크림이 지도하는 과감한 투쟁이 있었는데 그는 스페인을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프랑스의 무력에 의해 타도되고 말았다. 이러한 민족 해방 투쟁은 모두 새로운 정신을 전파하고 멀리 동양의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세계적 이의를 갖는 것으로 영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세계의 열강 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세계의 정치에도 커다란 파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의 투쟁은 국내 문제를 초월해서 이의를 지니는 것이다. 중국이 승리한다면 이는 현재의 소위 세력 균형을 깨뜨리고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의 착취에 종지부를 찍는 크고 강한 나라의 출현을 의미한다. 물론 인도의 승리도 바로 하나의 큰 나라의 출현뿐 아니라 영국 제국주의의 종언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참으로 여러 가지 고비를 겪었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제휴는 깨지고 그 후부터 중국의 혼란을 원하는 외국에 조종당하는 군벌들이나 그와 유사한 비적단들의 밥이 되고 있었다. 일본까지도 감히 중국을 침략하여 몇몇 성을 점령했는데 그동안에 중국 변방의 넓은 지역들이 공산화되어 일종의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 인도에서는 투쟁적이긴 하나 동시에 평화적인 민족주의가 고개를 쳐들게 되었다. 제1차 대전 직후 어떤 큰 개혁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졌을 무렵 펀잡 지방에는 군법이 실시되고 줄리안 워러 버거의 무수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한 분노와 특히 미 칼리프 제도에 대한 대우의 항의에 일어난 모슬렘 교도의 분노는 간디의 지도 아래 비협력 운동으로 발전했다. 간디야말로 1920년 이래 인도 민족주의에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였다. 그의 평화적인 투쟁은 독특하게 새로운 방식과 유효성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비교적 온건한 활동과 준비를 한 후 국민회의파가 독립의 명확한 목표를 정하여 독립투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이래 인도가 끊임없이 비무장 불복종 운동이라든가 감옥이 만원이 되게 금거를 당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순환을 되풀이해서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영국의 정책은 극히 일부 사람들이라도 가능한 한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사소한 개혁을 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데 집중되고 있었다. 버마에서는 1931년에 굶주린 농민들이 큰 반란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너무도 잔악하게 진압해버렸다. 자바나 그 밖의 네덜란드형 동인도에서도 반란이 있었고 태국에서도 불온한 공기가 감돌아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개혁이 실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령 인도진화에서도 민족주의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처럼 동양 전체에 걸쳐 민족 해방 투쟁은 포면화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씩 공산주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제국주의를 정오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로 공통점이 없다. 소비에트가 그 연방 내에서나 외부에 대해 관대하고 현명한 정책을 취해 비공산주의 여러 나라의 내부에서도 많은 동조자를 만들었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이 그들을 얽매고 있던 법률적 사회적 관습에서 해방된 일이다. 서양에서는 전쟁이 이 여성 해방을 위해 큰 추진력이 되었고 터키로부터 인도를 걸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도 여성은 골기하여 민족 해방 투쟁에서나 혹은 사회적으로도 눈부신 역할을 담당했고 활약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중대한 뉴스가 전해지고 또 국가 간의 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충돌, 빈곤과 결핍이 심각해지고 더구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전쟁의 먹구름이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다. 지금은 역사의 격동시대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일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비록 감옥 속에서 고독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일에 불과할지라도